네, 중국과 일본 간에 첨예화되고 있는 갈등. 물론 앞서도 살펴봤듯이 우리가 깊게 관여하거나 개입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 상황과 여파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용인대학교 국제교류원 박승찬 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신년 벽두부터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점입 가경입니다. 중국에서 결국 이 히토류 카드를 꺼내들었죠. 지금 중일 갈등이 점점 더 악화되는데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중국이 일본을 좀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앞에서 잠시 언급됐던 이중 용도의 목적 거기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품목수가 많은데 딱 히토류를 딱 집어서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히토류가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에서 수입되는 술이라든지 식품 관련 부분에서도 지금 통관도 계속 지연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수출에 대한 압박,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입에 대한 압박, 지금 수입에 들어오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압박도 강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지금 일본산 반도체 소재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반덤핑 조사를 지금 착수하겠다라고 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큰 일본 입장에서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 히토류가 지금 찝어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게 가장 큰 타격으로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히토류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그러니까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지금 일본의 중국 히토류 의존도가 지금 2024년도로 봤을 때 한 72%까지 지금 간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지금 전략 물자의 무기화가 본격화되면서 일본 산업계가 지금 매우 긴장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 5일에 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 이런 의향을 담은 유화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에 중국이 일본에 급소를 정조준 한 셈인데요. 그러자 이제 일본도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나섰죠. 자, 원장님, 이번 히토류 수출 규제가 일본에게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건지 궁금하네요. 일단 지금 일본은 양면 작전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국제 공조를 통해서 지금 계속 지금 이게 대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이게 지금 경제적인 압박이다, 위협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외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국제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중국과 또 동시에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지금 강화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게 지금 일본 증시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일시적 외교 마찰이 아니라 좀 앞으로 좀 구조적인 문제로 조금 더 리스크로 커져가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 업종에서 미친 영향이 매우 큽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자동차, 그다음에 우리가 반도체, 전자, 방위산업, 로봇, 일본 전체의 어떻게 보면 첨단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핵심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본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지금처럼 중국의 일본에 대한 제재가 계속 한 3개월 정도의 지탱이 된다라면 GDP의 0.11%, 그러니까 한 6,600억 엔이죠. 우리 돈으로 한 6조 원에 해당된 부분들이 지금 감소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게 1년간 지속될 경우는 아마도 지금 한 2조 6천억 위안 엔 정도니까 우리 돈으로 한 24조 원 정도가 지금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일본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얘기가 나온 김에요. 이 히토류, 이게 최근에 언론에 종종 등장하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일단 용어 자체는 좀 익숙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원장님이 히토류가 무엇에 쓰는 물건이기에 중국에게 이렇게나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히토류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이런 관세 무역 전쟁 했을 때도 경제 안보 전쟁 했을 때, 야, 이 히토류가 이렇게 강한가?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정말 깨갱깽할 정도인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최종 병기라고 할 정도로 히토류의 지금 등장이 매우 크게 지금 부각되고 있었던 거 사실일 거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이제 들었을 텐데, 제가 조금 더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히토류가 그냥 히토류가 아니라 히토류도 조금 이 종류와 이 용도에 따라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벼울 경자를 써서 경히토류. 이게 이제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는 연구 자석이죠.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차 모터 이게 이제 경휘토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간이 할 때 중휘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중휘토리는 뭐 풍력 발전의 터빈이라든지 그다음에 컬러 터비에 들어가는 뭐 적색 형광차 이런 것들이 이제 중휘토리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지금 미국한테 제재할 때도 썼던 게 바로 무거울 중자를 쓰는 중휘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모든 첨단 산업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뭐 첨단 의료 장비라든지 반도체, 첨단 무기에도 들어간다는 거죠. 뭐 가장 비근한 한 예를 든다면 뭐 F-35 스텔스 이 전투기에도 히토리가 417kg 정도 들어갈 정도. 그러니까 없으면 못 맞는다는 정도죠. 그만큼 이만큼 히토리가 이게 뭐 엄청난 이제 뭐 최종 병기로 성장을 했고 사실 중요한 거는 이 히토리의 이 매장량보다 매장량도 중국이 많긴 하지만요. 전 세계에도 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히토리가 있다 매장돼 있다란 지금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히토리가 매장된 것은 이거 생산하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히토리를 그래서 매장했던 부분에서 이제 그것을 채출하고 다음에 정지하고 하는 이 전 히토리 가치 사슬에서 중국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3자가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 이게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뭐 마찬가지로 어렵다라는 거죠. 미국 S&P 글로벌의 뭐 자료를 보면요. 매장량이 발견되고 히토리우 광산까지 뭐 이걸까지 한 전체적인 시간 완제품까지 하는 시간만 18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쉬운 것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막강한 정말 이 뭐 우리 광물 자원의 무기화가 앞으로도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자막으로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히토류를 영어로 이 rare earth element라고 표기가 되는데 이 rare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 이 자재의 이름 자체에 희귀하다는 뜻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라는 뜻인데 매장량이 거의 중국이 압도적이군요. 그래서 이 중국은 이 히토류를 외교적 압박의 도구로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최근에도 전례가 또 있었죠.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뭐 간단히 언급을 했다시피 미중 관세 전쟁, 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을 했을 때 우리 작년에 봤던 목도했던 미중 간의 관세 전쟁, 그다음에 우리 경제 에이펙 미중 정상회담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완충기를 거친 이 부분 과정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중국 입장에서는 무기가 바로 히토리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히토리도 그렇게 보면 100%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이 히토리움 무기화가 미국이 왜 대응을 하지 못했냐.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때 일단 직접 중국에 수입하는 게 한 80% 되고요. 다른 나라를 경우에서 미국이 들어오는 게 한 20% 됩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합치면 거의 100%인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제하고 추출하고 있는 환경오염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정제 기술 이게 압도적으로 중국에 지금 집약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알고 있었지만 결국은 미국도 대응을 못했고 일본도 마찬가지 상황이 된 거죠. 때문에 이게 지금 미중 정상회담 이후로도 지금 미국은 계속 이 히토리를 어떻게 다변할 것이냐 고민이 있는 거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은 계속 이 히토리우 이런 뭐 무기화를 미국에 대해서도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사실 일본에게는 지난 2010년이었나요? 센카쿠 열도 사태 당시에 중국의 히토류 공격을 이미 받았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번 조치의 수위가 그때보다 더 치명적이라고 하더군요. 그때와 비교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2010년도 센카쿠 열도를 두고 이제 영토권 부분에서 중국과 일본이 한번 크게 붙었죠. 네. 그때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하고 중국 어선이 이제 충돌을 했고, 이제 결국 이 히토리라는 이 무기로 인해서 이제 그때 일본이 이제 중국 어선 선장까지 이제 납포를 했었는데 그걸 또 풀어주면서 뭐 완전히 이제 중국의 승으로 일본의 패로 좀 끝났던 부분들인데 사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실 이제 그때 2010년도 이후에 일본이 사실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걸 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히토리오 조다를 다변하는 그게 한 4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가 히토리오 조다를 좀 중국만 하지 말고 다변하자. 이게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가 뭐 채굴 기술도 환경 오염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고도화시키자. 있었고 세 번째가 이제 히토리오를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 개발도 노력을 했고 네 번째 이제 친환경 이 정련하는 기술을 개발하자 했는데 결국은 안 됐던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일본의 이 중국 히토리 의존도가 2020년도 58%까지 떨어졌다가 2024년도에 다시 70% 이상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만큼 이제 쉽지 않은데 이번에 더 강력하다고 이제 압박을 하는 것은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의 일본의 직접 수출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이게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일본 가는 것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관여한 개인이나 단체나 모두 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감히 일본에 관련된 제품을 히토를 가져서 수출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강력한 이번에 제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중국이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쓸 수 있는 히토류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조차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니까요. 자, 그러면 원장님 국제사회에서 뭐 이런 상황을 좀 중재한다든지 아니면 뭐 제어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게 사실 중국이 교묘하고 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 우리가 조금 전에 논의했던 센카쿠 열대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을 중심으로 미국, EU가 WTO 제소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소를 해서 뭐 일본이 승소를 하긴 했는데요. 그때 이제 중국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때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중국이 일본에 했던 게 수출 쿼터를 조정을 하고 관세 부분들을 이제 무기화를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중국이 이제 이런 히토리류 쿼터를 줄이는 것들을 방식이 아니라 생산을 총량제 컨트롤 한다든가 환경 규제 혹은 모든 걸 국유화 시키면서 중국 정부가 완전히 전체적인 부분으로서 컨트롤하기 시작했던 그러니까 더욱 강화시킨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히토류를 무기화하는 데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됐던 것들이죠. 그래서 뭐 이런 노력적인 부분들이 지금 결코 쉽지가 않고 제가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도 대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했는데 이제 이게 긴 시간을 봤을 때 결국 이제 힘들어지고 더 어떻게 보면 노력 자체가 생각보다 진척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지난 바이든 행정부 때도요, 우리가 이제 MSP라고 하는데 광물 안보 파트너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이제 여러 이제 주요 국가들이 모여서 중국 히토류 독점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 대응하자라고 했었고 이번에 트럼프 위기에서도 얼마 되지 않는데요. G7 핵심 강물 회의도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도 참여를 했고 인도라든가 그다음에 호주도 들어가 참여를 했는데 실질적인 뭐 공동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중국의 이 히토류 지배력은 조금 더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커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본도 나름의 대응을 모색을 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당장의 물리적인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중국이 바라는 건 명확할 겁니다. 아마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이 발언을 철회하라는 거겠죠.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한 발짝도 물러서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일본,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지금 중국과 간의 갈등이 이게 단순한 리스크가 아니라 구조적인 갈등으로 좀 더 고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본 입장에서는 일단 이게, 이 타이완 이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일 동맹과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입장은 여전히 인터뷰 내용을 보면 자기는 시진핑과 친하다. 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일본 입장 미국과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은 조금 이것을 지금 당장 발언을 처리한다는 게 좀 어려운 상태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더 큰 이유는 결국 일본 내에 이제 지지율이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주요 지지층이 이제 보수 우익인데 그러니까 반중 정서로 좀 결집된 하나의 세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조만간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철회를 하게 되면 중국에 양보하는 모습, 밀리는 모습, 지도자로 약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게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측면에서 지지율이 높아졌는데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국내 정치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것을 철회할 가능성은 지금 현재 부분에서는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계속해서 이런 경제적인 중국이 지금 쓰고 있는 카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요. 이중 용도의 물품이 단순히 우리가 이번에 한 7가지 정도의 히토류뿐만이 아니라
한 800여 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의 카드를 사용할 것이고요. 뭐 비관세 장벽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 있는 일본 기업들에 대한 압박, 여러 가지 형태로 중국 정부는 계속 지속적으로 압박했을 경우 일본 경제가 맞이해야 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무게감이 컸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다카이치 총리도 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 문제는 이번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가 비단 두 나라만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솔직히 첨단 산업 둘째 가라면 서러운 나라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서 수출입 당사국뿐만 아니라 이 제3국의 개입도 지금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산업에 좀 파장이 미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을 제3국 경유, 그러니까 한국도 우리도 지금 중국에서 많이 지금 히토리를 수입을 하고 있는 상태고, 네. 또 이거에 중국 정부는 이거에 양도든 어떤 경유를 통해서 같은 제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매우 긴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두 가지죠. 이제 가능성을 따져본다면 지금 만약에 이제 중국이 지금 일본에 이제 판매하는 경우 이제 제3국,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지금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하나는 일본이 지금 이제 히토류 부족으로 생산이 이제 멈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미국이 지금 뭐 미중 간의 히토류 전쟁에서 중국이 히토류 7종에 대해서 제재를 했을 때 수출 통제를 했을 때도 일본 내 그 영향으로 미중 간의 히토류 전쟁이었는데 일본의 뭐 자동차 업계가 지금 영향을 받았고 뭐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한 3주 동안 공장이 멈췄던 적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중국의 히토류 부족으로 인해 생산이 차질되면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부분의 제품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 전반에서도 우리 수입 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한중일이 공급망이 막 복잡하게 좀 얽혀 있죠. 중국이 핵심 강모를 한다라면 일본은 소부장 관련해서 가공을 하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제품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만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지금 현재는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부도 이런 측면을 알기 때문에 상응 공급망 점검 회의도 지금 진행을 하면서 지금 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 조치의 여파보다 오히려 더 염두에 둬야 할 것, 이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 그 대상이 솔직히 언제든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역시 지금 히토리 수입을 중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공급망을 재편한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방안을 좀 생각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 중국에서 히토리 수입하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히토리 원재료죠, 원재료 수입량의 한 60% 이상이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고요. 그다음 히토리의 이제 이런 소재 부품, 1차 가공을 거친 거죠. 이런 히토리 소재 부품 수입량이 거의 뭐 한 89%, 90%에 가깝습니다. 수입을 높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뭐 AI 3대 강국을 짓고 첨단 산업으로서의 지금 점핑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매우 지금 불안감, 업계에서는 산업계에서는 매우 지금 고민이 많죠. 불확실성이 더 강해지다 보니까. 근데 다행히 이번에 대통령께서 중국 국빈 방문을 하셨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중 간 공급망 협력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중 관계를 계속 관리를 하면서 또 우리 기업 부분에서는 이런 대체 기술 개발이라든지 다변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강화하고 정부와 산업계가 좀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앞으로 중일 관계의 흐름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대응 전략은 무엇일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중일 갈등이 단기적으로 해결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조적으로 지금 좀 고착화해 있는 상태고, 또 일본이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 또 중국은 이 핵심이 이게 절대 밀리지 않겠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달라이라마 효과라고 하죠.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어선 기업에서는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고 제재를 가는 이 달라이라마 효과가 더 지금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제가 추측컨대는 이 중국의 대일본의 제재 보복 수위는 점점 다양화될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이 파급 효과가 우리한테 어떻게 미칠 것인지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정부와 우리가 좀 나눠 봐야 되겠죠. 정부 부분에서는 대통령께서 계속 하시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그래서 미주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함과 동시에 주변국 한중 한일. 그래서 일본에 중국도 가시고 일본도 가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용적인 부분 외교 강화를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원칙적인 부분들. 그래서 절대 중간자 입장을 넘어서면 안 된다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산업적인 관점에서는 좀 플랜 A, 플랜 B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컨틴전시 대응이라고 하죠. 불확실성이 더 심해질 것이고 지정학적 위기는 아마도 지금 트럼프 있는 시기 때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이런 컨틴전시 플랜을 좀 더 기업 입장에 구체화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불붙은 갈등 어디까지 번지게 될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학교 국제교류원의 박승찬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